한겨울 새벽, 인적 없는 골목이었습니다. 장바구니가 옆으로 쓰러지며 귤 몇 개가 차가운 바닥 위로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한 노인이 가슴을 움켜쥔 채 천천히 무너져 내렸어요. 골목 끝에서 걸어오던 젊은 여자가 멈췄습니다. 몇 걸음 지나쳤다가 돌아선 거예요. 여자는 망설임 없이 달려가 노인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갑게 얼어붙은 손을 꼭 잡으며 낮고 또렷하게 말했어요. 할머니, 제 말 들리세요? 눈 떠보세요. 이 만남이 두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인연 이야기, 매일 이 채널에서 전해드립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날 새벽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한겨울 새벽 2시, 지방 소도시의 종합병원. 응급실은 형광등 불빛 아래 낮과 다를 바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들것이 복도를 가르고 보호자들의 울음소리가 커튼 너머로 새어나오고 모니터 경보음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그 한복판에서 수지는 12시간째 서 있었습니다. 밥은 오전에 자판기 커피 한 잔으로 대신했고 발끝은 이미 감각이 없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응급실이란 곳은 멈추면 누군가가 위험해지는 곳이었으니까요. 퇴근 시각이 되어서야 수지는 간호사 가운을 벗었습니다. 탈의실 거울 앞에서 잠깐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눈 밑에 퍼진 거뭇한 그림자와 입술 끝에 힘없이 내려앉은 피로가 거울 속에서 낯선 사람처럼 수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8살 또래 친구들이 주말 약속을 잡고 카페에 앉아 수다를 떠는 나이였어요. 수진에게 주말이란 야간 수당이 조금 더 붙는 날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수진은 폴더폰을 열었어요. 문자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남동생 수호였어요. 누나, 오늘도 고생했지. 밥은 먹었어? 수진의 걸음이 잠깐 느려졌습니다. 수호는 늘 그랬어요. 자기 때문에 누나가 야간 근무를 자처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이 늘 가슴에 걸렸던 거죠. 고맙다는 말 대신 미안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24살짜리 동생. 수지는 답장 대신 폴더폰을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정한 말 한마디를 꺼낼 여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퇴근길에 수지는 약국에 들렀습니다. 수호가 매달 먹는 심장 영양제가 이번 주 안에 바닥날 예정이었거든요. 약사가 봉투를 내밀며 금액을 말하는 순간 수지는 지갑 속 카드를 꺼내 건넸습니다. 잠시 후 약사의 표정이 어색해졌어요. 죄송한데요, 승인이 안 되는데요.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다른 카드로 해볼게요. 목소리는 태연했어요. 하지만 두 번째 카드를 꺼내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다행히 두 번째 카드는 승인이 났어요. 수지는 약 봉투를 받아들고 약국 문을 나서며 아무렇지 않은 척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에 돌아온 건 새벽 1시가 넘어서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수진의 몸이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신발도 벗지 못한 채 현관 바닥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어요. 딱 5분만 이러고 있자. 그렇게 중얼거리는 순간 옆방에서 수호의 가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지는 눈을 떴어요.
피로는 나중에 느끼기로 하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수호 방문을 열고 산소 포화도를 확인하고 이불을 다시 덮어주고 나서야 수지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시계는 새벽 1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고 다음 출근까지는 6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수진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은 방식으로 무너지고 있었어요. 병원에 출근하면 수간호사 윤 씨의 차가운 시선이 먼저 수진을 맞이했습니다. 윤 씨는 수진이 아무리 잘해도 알아주는 법이 없었어요. 차트 정리가 늦으면 왜 이렇게 굼떠요? 차트 정리를 일찍 마치면 다른 일은 안 보여요? 하는 식이었죠. 수지는 그 말들을 등으로 받아내며 다음 환자에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반박할 기력도 반박할 이유도 찾지 못했어요. 이곳에서 수지는 그냥 소모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응급실에 술에 취한 중년 남자가 실려왔어요. 보호자도 없이 혼자였고 의식은 흐릿했지만 입은 멀쩡했습니다. 수진이 링거를 꽂으려 손을 잡는 순간 남자가 팔을 획 뿌리쳤어요. 야, 손 치워. 내가 왜 내 손을 잡혀야 해? 수지는 말없이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남자가 또 뿌리쳤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동료 간호사가 슬쩍 자리를 피했고 수간호사는 못 본 척 차트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3번째로 남자의 손을 잡았어요. 어르신, 지금 링거 안 맞으시면 위험하세요. 조용하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남자는 그제야 팔에 힘을 풀었어요. 퇴근하고 돌아오는 길, 수지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할인 스티커가 붙은 도시락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계산대 앞에서 거스름돈을 받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세어보니 500원짜리 동전 2개와 100원짜리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이번 달 통신비가 또 밀려 있었어요. 수호 다음 달 외래 진료비도 아직 마련하지 못했고 집 보증금 대출이자 납부일도 열흘 남짓 남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거스름돈을 주머니에 넣으며 속으로 숫자들을 맞춰봤어요. 어떻게 끼워 맞춰도 빈틈이 생겼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골목길은 언제나처럼 고요했어요.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깜빡이는 그 길을 수지는 하얀 입김을 내뱉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골목 어귀에서 무언가 쓰러지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소리가 난 쪽을 바라보니 장바구니가 옆으로 넘어져 있었고 귤 몇 개가 차가운 바닥 위를 대굴대굴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작고 마른 노인 한 명이 가슴을 움켜쥔 채 천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수지는 도시락 봉지를 바닥에 내려놓고 달려갔습니다. 노인 곁에 무릎을 꿇고 맥을 짚었어요. 맥박은 있었지만 불규칙했고 입술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코트를 벗어 노인의 몸 위에 덮었어요. 손이 시려웠지만 그것보다 노인의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먼저였습니다. 할머니, 제 말 들리세요? 눈 떠보실 수 있어요? 노인의 눈꺼풀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수지는 폴더폰을 꺼내 구급차를 불렀어요. 그리고 노인의 차갑게 얼어붙은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 쥐었습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이 손을 놓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아도 그 손이 말하고 있었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수지는 여전히 노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펼치고 노인을 옮기는 동안 수지는 옆에서
맥박 수치와 호흡 상태를 또렷하게 전달했어요. 구급대원 중 한 명이 수진을 올려다보며 간호사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수진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것이 구급차 안으로 밀려 들어가고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수진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노인의 이름도 어디 사는지도 묻지 못했어요. 구급차의 빨간 불빛이 골목을 빠져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수지는 바닥에 내려놓았던 도시락 봉지를 집어들고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코트 없이 걷는 새벽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수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수지는 그날 밤 일을 잊은 채 다시 똑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응급실에 요란한 발소리가 울렸어요. 들것에 실려온 건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술 냄새가 진하게 풍겼고 의식은 있었지만 눈빛이 흐릿했어요. 보호자로 따라온 친구들은 응급실 입구에서 큰 소리로 떠들었고 그중 한 명이 수진의 팔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야, 빨리빨리 좀 해. 우리 친구 어떻게 된 거야? 수진은 팔을 조용히 빼내며 지금 처치 중이니 잠시 밖에서 기다려달라고 안내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들것 위의 남자가 갑자기 몸을 일으키며 수진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어요. 내가 왜 여기 있어? 나 괜찮다고. 집에 갈 거야. 수진은 남자의 어깨를 부드럽게 눌러 다시 눕히며 말했습니다. 지금 혈압이 많이 낮아요. 조금만 더 계셔야 해요. 그 순간 남자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손을 치우라는 듯 수진의 팔을 거칠게 밀쳐냈고 그 바람에 수진이 한 발 뒤로 밀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동료 간호사들이 잠깐 수진 쪽을 봤다가 시선을 돌렸어요. 수간호사는 다른 환자 커튼 너머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수진은 다시 남자 곁으로 다가갔어요. 그때 밖에서 기다리던 친구 중 한 명이 응급실 안으로 성큼 들어오더니 수진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우리 친구한테 왜 자꾸 손을 대는 거예요? 수진은 그 눈빛을 정면으로 받으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처치가 필요한 상태예요. 보호자분은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그러자 남자가 비웃음을 흘리며 말했어요. 보호자? 나 이 병원 후원회장 아들이야. 여기서 나한테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수진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후원회장. 그 단어가 응급실 공기 속에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수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병원에서 후원회장이 어떤 의미인지를 예산이 묶이고 풀리는 곳, 인사가 오가는 곳, 병원장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이름. 하지만 수진의 발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지금 이분 상태가 먼저입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남자는 그날 치료를 마치고 응급실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병원 민원실에 신고서 한 장이 접수되었어요. 담당 간호사가 환자를 폭행하고 위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진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민원서가 접수된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수간호사에게 불려갔습니다. 면담실 문이 닫히자마자 수간호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임수진 씨, 이번 일 어떻게 된 거예요? 수진은 그날 응급실에서 있었던 일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환자 상태, 처치 과정,
남자가 먼저 팔을 밀쳐낸 것까지 순서대로 말했어요. 수간호사는 수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어요. 근데 임수진 씨 후원회장 아들이잖아요. 그쪽에서 문제 삼으면 우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수진은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요. 수간호사의 눈빛이 싸늘해졌어요. 잘잘못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며칠 뒤 수진은 원무과장에게 다시 불려갔습니다. 이번엔 서류 한 장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사직서였습니다. 원무과장은 안경을 고쳤으며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임수진 씨, 병원 입장에서도 이번 일을 그냥 넘기기가 어렵게 됐어요. 잦은 사직 형태로 마무리하면 징계 기록은 남지 않아요. 수진의 시선이 사직서 위에 고정됐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저는 사직할 이유가 없습니다. 원무과장의 표정이 굳었어요. 임수진 씨, 이러면 징계위원회로 넘어가요. 그렇게 되면 저도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수진은 사직서에 손을 대지 않고 면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서는 순간 폴더폰이 울렸어요. 수호였습니다. 누나, 나 오늘 숨이 좀 찬데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 수진의 발이 멈췄습니다. 한 손엔 방금 면담실에서 본 사직서의 잔상이, 다른 손엔 수호의 목소리가 동시에 쥐어져 있었어요. 알았어. 내가 퇴근하고 바로 갈게. 기다려. 수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수지는 복도 벽에 등을 기댔어요. 눈을 감으면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수호 검사비, 밀린 이자, 이번 달 약값. 직장을 잃으면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졌어요. 그날 밤 수지는 퇴근 후 수호를 데리고 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두 사람은 나란히 대기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수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나 때문에 힘들지? 수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수호의 눈이 수진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나, 솔직하게 말해줘. 나 때문에 누나 인생이 이렇게 된 거잖아. 수진의 목에 무언가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라고 말하려는 순간 수호가 먼저 말을 이었어요. 그냥 나 포기해. 진짜로. 누나 인생 좀 살아. 그 말이 응급실 대기실 공기를 통째로 흔들었습니다. 수지는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수호는 고개를 숙인 채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고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감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야간 근무도, 카드 승인 거절도, 사직서도 버텨냈는데 이 한마디 앞에서는 버틸 수가 없었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흘러내렸어요. 응급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는 그 대기실에서 수지는 생애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상견례 날짜는 이미 몇 주 전부터 잡혀 있었습니다. 태윤이 직접 날짜를 고르고 장소를 예약했어요. 수지는 그날만큼은 병원 일도 수호 걱정도 잠시 내려놓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상견례 사흘 전 수지는 태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윤 씨, 나 상견례 못 갈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태윤의 목소리가 굳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수진은 짧게 말했어요. 그냥 못 가겠어. 미안해. 태윤이 다급하게 이유를 물었지만 수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태윤이 수진의 집 앞에 나타났어요. 수진은 현관문을 열지 않으려 했지만 태윤은 문 앞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문을 연 수진의 얼굴을 본 태윤의 표정이 굳었어요. 수진의 눈가가 부어 있었고 안색은 창백했습니다. 태윤은 아무 말 없이 수진의 손을 잡아 이끌었어요. 두 사람은 집 앞 계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두 사람 사이를 채웠어요. 수진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 병원에서 쫓겨날 것 같아.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힘이 없으니까 그냥 당하고 있어야 하는 처지야. 태윤은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태윤 씨 부모님이 어떤 분들인지 몰라도 이런 나를 보면 반가워하지 않으실 거야. 빚 있고 아픈 동생 있고 직장도 잃을 판인 사람. 태윤 씨 인생에 짐이 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오늘 이 말 하려고 했어.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하자. 태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단 아래로 찬바람이 지나갔어요. 그러다 태윤이 수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임수진, 나를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으로 봤어?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태윤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으면 같이 벌면 돼. 동생이 아프면 같이 돌보면 돼. 그게 부부지. 수진의 눈 안쪽이 뜨거워졌어요. 태윤은 수진의 손을 꼭 쥐며 말을 이었습니다. 일단 가보자. 상견례 가서 다 말하자. 도망가지 말고. 결국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주 작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하지만 수진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겠다고, 숨기지도 꾸미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드리겠다고, 그리고 부모님 쪽에서 먼저 이 결혼을 말리시면 그게 태윤을 위한 가장 깨끗한 마무리라고. 태윤의 손은 따뜻했지만 수진의 결심은 차가웠습니다. 상견례 날이 밝았어요. 수진은 옷장에서 단 하나뿐인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자 충혈된 눈과 창백한 얼굴이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수진은 거울 속 자신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오늘만 버티자. 오늘 다 말씀드리고 태윤 씨를 놓아드리자. 그 결심을 가슴에 단단히 묶어두고 집을 나섰어요. 상견례 장소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호텔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샹들리에 불빛이 대리석 바닥에 부서지며 눈이 부셨어요.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렀고 정중한 직원의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수지는 그 공간이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끼며 태윤의 손을 꼭 쥐었어요. 룸 앞에서 태윤이 멈췄습니다. 안쪽에서 낮은 대화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태윤이 수진을 돌아보며 안심시키듯 미소를 지었지만 수진의 심장은 가슴팍을 뚫고 나올 것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방 안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테이블이 있었고 그 너머 상석에 두 분이 나란히 앉아 계셨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임수진입니다. 그리고 간신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선이 테이블을 건너 상석에 앉은 어머니의 얼굴에 닿는 순간이었어요. 수진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렸습니다. 단정한 한복을 입고
따뜻한 눈빛으로 수진을 바라보고 있는 그 얼굴. 그 눈빛은 수진이 절대 잊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날 새벽 차가운 골목 바닥에 쓰러져 있던 수진이 코트를 벗어 덮어드리고 손을 꼭 잡아드렸던 바로 그 할머니였습니다. 어머니. 방 안에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순자도 수진을 알아본 순간 찻잔을 내려놓으려던 손이 허공에서 딱 멈췄어요. 두 사람은 박제된 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윤과 아버지는 대체 무슨 상황인지 영문을 몰라 눈만 깜빡이고 있었어요. 태윤이 어머니와 수진을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를 아세요? 그 질문에 오순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테이블을 돌아 수진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 굳어선 채 움직이지 못했어요. 오순자가 수진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수진의 두 손을 자신의 손으로 조용히 감싸 주었어요. 그날 새벽 수진이 차갑게 얼어붙은 노인의 손을 꼭 잡아줬던 것처럼 이번엔 오순자가 수진의 손을 그렇게 감싸주고 있었습니다. 오순자의 눈가에 옅은 물기가 맺혔어요. 내가 그날 그 아가씨구나. 목소리가 낮고 떨렸습니다. 수진의 눈 안쪽에서도 뜨거운 것이 차올랐어요. 태윤의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오순자는 수진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날 내가 골목에서 쓰러졌을 때 이 아이가 구해줬어요. 구급차 올 때까지 손을 잡고 있어줬고 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도 입가에 손을 가져다 댔어요.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팽팽하게 얼어있던 긴장감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뜨거운 전율이 밀려들었어요. 하지만 그 반가움의 물결이 지나가는 사이 수진의 가슴 안쪽에서는 오히려 날카로운 통증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이토록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이분들 앞에서 이제 수진은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모두 털어놓아야 했어요. 수진은 떨리는 다리를 붙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수진은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 지금 병원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힘이 없으니 그냥 당하고 있어야 하는 처지예요.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지만 수진은 멈추지 않았어요. 돌봐야 할 아픈 남동생도 있고요.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약해서 매달 병원비랑 약값이 나가는데 솔직히 감당하기가 너무 벅찹니다. 빚도 있어요. 통장에 돈도 없고요. 이런 제가 태윤 씨 곁에 있으면 태윤 씨 인생까지 망가뜨릴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이 막혀 다음 단어가 나오지 않았고 눈 안쪽에서 눈물이 차올랐지만 이 자리에서 울면 안 된다고 수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그때 오순자가 다시 수진의 앞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고개를 들게 하듯 두 손을 수진의 손 위에 포개었어요.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순자의 눈과 마주쳤어요. 그 눈에는 동정도 안쓰러움도 없었습니다. 대신 깊고 단단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오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내가 살린 건 내 목숨만이 아니야. 아직 사람을 믿어도 된다는 마음이었어.
그 한마디가 수진의 가슴을 통째로 흔들었습니다. 참아왔던 눈물이 수진의 눈꺼풀을 넘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한 줄기가 흐르자 뒤이어 멈출 수 없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오순자는 수진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았어요. 수진은 그 품에서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눈물이 잦아들고 방 안에 다시 고요함이 내려앉았을 때 태윤의 아버지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순자의 옆에 서서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수진 씨, 우리 집사람이 그날 이후로 얼마나 그 아가씨를 찾았는지 몰라요. 이름도 못 물어봤다고, 손만 잡아주고 가버렸다고. 태윤의 아버지 눈가에도 물기가 맺혔습니다. 수지는 그제야 조금씩 현실감이 돌아오는 것을 느꼈어요. 그때 수진의 가방 안에서 폴더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수진의 표정이 굳었어요. 병원 원무과장이었습니다. 오순자가 수진의 손을 살짝 쥐며 말했어요. 받아봐요.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원무과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임수진 씨, 오늘까지 사직서 제출 안 하시면 내일 바로 징계위원회 회부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진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그때 오순자가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폰 줘봐요. 수진은 영문을 모른 채 폴더폰을 건넸어요. 오순자는 수화기를 귀에 가져다 대고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이순자예요. 재단 이사장. 오순자의 그 한마디에 수화기 넘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재단 이사장. 그 단어가 방 안 공기를 통째로 바꿔놓았어요. 오순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임수진 간호사 건은 내가 직접 살펴볼 거예요. 사직서 요구 즉시 철회하고 관련 경위서 전부 내 앞으로 올려요. 내일 아침까지. 수화기 너머에서 네, 이사장님, 알겠습니다. 하는 목소리가 연거푸 흘러나왔어요. 오순자는 담담하게 통화를 끊고 폴더폰을 수진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태윤도, 태윤의 아버지도,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진은 멍한 표정으로 오순자를 바라보았어요. 방금 전까지 자신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던 그 할머니가 단 한 통의 전화로 자신을 짓누르던 모든 압박을 무너뜨린 거였습니다. 오순자는 수진의 표정을 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내가 이 지역에서 병원 재단을 운영한 지 30년이 됐어요. 그날 밤 골목에서 쓰러졌을 때 나는 사실 많이 지쳐 있었어요. 몸만이 아니라 마음도요. 사람을 믿는 일에 지쳐 있었거든요. 오순자의 목소리가 잠깐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아가씨가 코트를 벗어 덮어주고 손을 잡아주더라고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수지는 눈물이 다시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이번엔 참았습니다. 오순자가 말을 이었어요. 수진 씨, 가난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힘 앞에서 고개 숙이지 않은 것, 그게 진짜 단단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내 며느리가 된다니 내가 오히려 복받은 거지. 태윤이 수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수진은 그 손의 온기를 느끼며 비로소 자신이 이 자리에 있어도 된다는 것을 처음으로 실감했어요. 상견례가 끝나고 며칠 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임수진 간호사에 대한 사직 요구가 전면 철회되었고 허위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어
관련자들이 징계를 받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지역 유지 최 씨는 병원 후원회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수진이 그토록 혼자 버텨온 그 부당한 벽이 오순자의 조용한 한마디로 허물어진 거였어요. 그 무렵 오순자는 수진을 따로 불렀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며칠이 지난 저녁이었어요. 오순자는 차를 한 잔 내리며 수진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수진 씨 동생 수호 말이에요. 심장이 좋지 않다고 했지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순자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말을 이었어요. 내가 외과 전문의로 30년 일했어요. 지금은 현장을 떠났지만 내가 아는 심장외과 전문의 중에 이 나라에서 손꼽히는 사람이 있어요. 벌써 연락해뒀으니까 수호 데리고 한번 가봐요. 수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동생의 치료를 위해 수년간 혼자 끌어안고 버텨온 무게가 단 한 문장에 흔들렸어요. 어머님, 이건 정말 제가 어떻게 이 은혜를... 오순자는 손을 저으며 수진의 말을 막았습니다. 은혜는 무슨 은혜예요? 그날 밤 내가 내 손 잡아준 것, 그게 은혜지. 이제 동생 걱정은 그만하고 자기 행복 생각해요. 오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수진을 향한 깊은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호는 오순자가 연결해준 심장외과 전문의에게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안고 살아온 심장의 문제가 수술로 해결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혔어요. 수술실 앞 복도에서 수진은 혼자 기다렸습니다. 태윤이 옆에 있었지만 수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마치 들어가기 직전 수호가 수진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누나는 내 인생을 버틴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을 살게 한 사람이야. 고마워, 누나. 수진은 그 문자를 읽고 복도 의자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기쁨과 안도와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눈물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기다려온 순간인지, 얼마나 오래 듣고 싶었던 말인지 수진 자신만이 알고 있었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회복실에서 눈을 뜬 수호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웃었어요. 이제 진짜 안 아플 것 같아. 수진은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웃으면서 울었습니다. 수호가 태어나던 날부터 수진이 짊어져 온 무게가 비로소 내려지는 것 같은 순간이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그 봄의 어느 화창한 날, 수진은 눈부시게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에는 몇 달 전 사직서와 고지서를 동시에 손에 쥐고 응급실 복도에 혼자 서 있던 그 여자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생기 있는 눈빛,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가슴 가득 차오르는 따뜻함. 수지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버질로드 입구에 섰을 때 수진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앞줄에 앉아 조용히 웃고 있는 오순자의 얼굴이었습니다. 단정한 한복을 입고 며느리의 가장 빛나는 날을 지켜보는 그 눈빛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 옆에서 태윤의 아버지가 눈시울을 붉히며 앉아 있었고 객석 한쪽에서는 건강해진 수호가 누나를 향해 환하게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버질로드 끝에서 태윤이 수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빗속에서도 수진의 손을 놓지 않았던 바로 그 남자가 눈시울을 붉히면서도 끝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한 발 한 발 걸음을 내디디며 그날 새벽을 떠올렸어요. 한겨울 골목, 도시락 봉지를 바닥에 내려놓고 쓰러진 할머니에게 달려가던 그 순간, 몇 걸음 지나쳤다가 돌아선 그 한 발짝이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타인에게 건넨 아주 작은 온기가 내 인생의 가장 추운 계절을 녹여주는 기적이 된다는 것을 수지는 이제 온몸으로 알고 있었어요. 수지는 태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예식장을 가득 채운 축복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가 봄날의 햇살처럼 수진의 가슴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벽 골목에서 몇 걸음 지나쳤다가 돌아선 그 한 발짝이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았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고 불공평해도 진심으로 건넨 손길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수진과 오순자 어르신이 보여주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라면서 내일도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